세계에는 강이 많습니다. 세계 지도에 이름이 새겨진 소위 족보 있는 강만 해도 3,000에서 5,0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강들이 모두 인간에게 축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강은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 되었지만 어떤 강은 문명은커녕 인간의 정착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물이 가장 많은 강은 아마존 강입니다. 유량도 규모도 압도적이죠. 하지만 아마존은 나일강처럼 국가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일강은 아마존보다 훨씬 작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이 강 하나를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의 문명이 유지됐습니다. 이 차이는 강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의 양 때문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던질 질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강, 과연 인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측 가능한 범람입니다. 오늘날 강의 범람은 피해야 할 재난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범람은 문명을 탄생시킨 축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람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격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범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물이 차올랐고 수위는 결코 급격하게 치솟지 않았습니다. 물이 완전히 차올랐다가 서서히 빠져나간 자리에는 기름진 진흙과 토사가 남았습니다. 이 토양은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즉 범람은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아니라 농사라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이 언제 넘칠지 알 수 있다는 건 곧 농사 일정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 필요 없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남는 식량은 국가와 제도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범람이 계산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나일은 완벽에 가까운 강입니다. 나일의 범람은 단순히 규칙적인 수준을 넘어 마치 달력처럼 정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여름 몬순이 시작되면 하류의 수위는 어김없이 같은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물이 빠진 뒤 남은 비옥한 토양에 파종하는 이 순환은 수천 년간 흔들림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홍수는 재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기록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국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수확량을 미리 예측했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책정하며 곡물 배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더스강과 황허는 그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범람의 시기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일단 물이 넘치면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방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위력 앞에 사람들은 늘 비옥함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범람은 축복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통제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선 우임금처럼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곧 왕이 되기도 했죠. 가장 가혹했던 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범람은 지독하리만큼 불규칙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다가도 어느 해에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범람은 농사를 돕기보다 끊임없이 대비해야 할 공포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느린 유속과 공류 그리고 범람원입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은 대개 직선에 가깝습니다. 낙차가 크고 유속이 빠르면 토사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강 주변은 깎여나가고 경작지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급류는 물자 이동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농사를 바탕으로 문명을 꽃피우기에는 그 기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강의 흐름이 느려지면 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은 곱게 뻗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굽이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류입니다. 공류가 생기면 강 바깥쪽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안쪽에는 실려온 토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과정이 수만 번 반복되면 강은 옆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넓고 평평한 퇴적 지형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정한 요람인 범람원입니다. 범람원은 인류에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평탄하고 비옥하며 해마다 일어나는 범람을 통해 새로운 토사가 덮이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 덕에 인류의 문명은 강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강이 빚어낸 범람원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나일강은 유속이 느리고 하류의 공류가 발달한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길게 이어진 농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북미의 미시피강 역시 완만한 흐름과 거대한 범람원을 통해 대륙 중앙의 압도적인 농업지대를 일궈냈습니다. 유럽의 포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거대한 범람원을 만든 포강은 오늘날 이탈리아 최고의 곡창지대인 포평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연중 지속성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강은 1년 내내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수량이 늘었다가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낼 만큼 줄어들거나 아예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강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농업과 관계가 강의 흐름이 아니라 강 수량에 좌우됩니다. 물 공급의 변동폭이 크면 경작 면적과 수확량도 해마다 너를 띠게 되고 공동체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문명을 낳은 강들은 연중 기본적인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비가 줄어들어도 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최소한의 수량이 계속 이어지죠. 이 차이는 농업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수 공급이 안정됐고 관계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했으며 이동과 수송도 계절에 따라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강도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계절에 따라 수위가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가문기에도 물길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지속성 덕분에 이집트의 농업 생산과 행정 체계는 수천 년 동안 안정적인 질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양쯔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몬순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유역이 워낙 넓고 수원이 다양해 연중 풍부한 수량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대규모 인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거대한 물길을 이용한 수은과 농업이 동시에 가능해지며 거대 문명의 탄생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인더스강은 우기와 건기의 수량 차가 너무 커 농부들은 해마다 큰 위험을 감수하며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더 극심해 이 지역의 관계와 농업은 늘 불안정한 도박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항해 가능성입니다. 도로망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은 단연 수로였습니다. 같은 양의 물자를 옮길 때 배를 이용하는 것은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동력이 늘었죠. 따라서 문명을 키운 강들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흐르는 거대한 교통 인프라로서 기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가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강의 일부 구간에서만 배가 다닐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류와 하류가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야만 물류와 정보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간에 폭포나 급류가 산재한다면 강은 하나의 거대한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강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이나 문화권으로 묶어내는 통합의 힘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일강은 정말 특별합니다. 또 나일강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나일강은 전 구간에 걸쳐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강입니다. 나일강은 폭포나 급류가 거의 없고 전체 경사가 완만합니다. 여기에 천혜의 자연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강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붑니다. 이 덕분에 배는 내려갈 때는 물살을 이용하고 올라갈 때는 돛을 펼쳐 바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력 없이도 왕복 항해가 가능한 것이죠. 미시시피 강은 또 다른 측면에서 특별합니다. 나일 같은 바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많은 지류와 본류가 모두 수심이 깊습니다. 어디든 양방향으로 증기선이 다니기에 최적이었죠. 강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물류망을 이룬 덕에 미국은 비교적 쉽게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단절 때문에 문명의 확장이 가로막힌 사례도 있습니다. 콩고강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강이지만 하류의 가파른 급류와 폭포군이 연달아 있습니다. 메콩강은 구간마다 폭포와 급류가 있어 유역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데 지리적 한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강 주변의 개방성입니다. 강이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변 공간이 닫혀 있다면 문명의 중심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양옆이 가파른 절벽으로 막힌 협곡을 흐르는 강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농경지를 넓힐 평지가 부족해 정착지의 규모는 제한되고 인구 밀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 해도 험난한 지형 탓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은 그저 생존을 위한 수자원일 뿐 문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축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대로 평야를 관통하는 강은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강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이 펼쳐지면 농경지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비옥한 범람원 위로 마을과 도시가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산이 축적되면서 강은 단순한 물길을 넘어 지역 전체의 중심 생태계가 되죠. 여기서 개방성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은 바다와의 연결입니다. 강이 바다로 열려 있을 때 내륙에서 생산된 잉여 생산물은 비로소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구가 넓고 배가 드나들기 용이한 구조를 갖춘 강은 대륙의 심장부와 거대한 해양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교가 됩니다. 이 연결이 있어야 문명은 단순히 생존을 도모하는 단계를 넘어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본격적인 교역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을 이룬 위대한 강인 나일, 미시시피, 양쯔강이 모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강의 가치는 물의 양이나 길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보단 강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품고 얼마나 많은 세계와 연결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 좋은 강 순위입니다. 1등은 모두 짐작하신 것처럼 나일강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람, 연중 지속성, 완만한 유습과 공유, 넓은 범람원, 항해 가능성, 평야와 바다를 잇는 개방성까지 우리가 설정한 조건 대부분을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충족한 거의 유일한 강입니다. 2등은 미시시피 강입니다. 자연 조건만 놓고 보면 나일보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미시시피에는 다른 강에 없는 결정적 강점이 있습니다. 연결성입니다. 미시시피는 단일강이 아니라 북미 대륙 약 40%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수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 증기선, 제방, 준설, 철도 같은 기술이 더해지면서 미시시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내륙 물류 시스템이 됐습니다. 고대 문명은 아니지만 산업 문명을 만든 최강의 강이죠. 3등은 겐지스와 황허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겐지스는 거대한 평야와 느린 유속, 연중 단절되지 않는 수량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강입니다. 황허는 토양 비옥도만 놓고 보면 최상급의 강입니다. 하지만 둘 다 범람은 잔혹했고 통제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좋지만 위험한 강의 대표들이죠. 지금껏 살펴본 좋은 강의 5가지 조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대륙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대륙에는 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마다 조건이 달랐기에
그 강이 문명을 빚어내는 방식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대륙에서는 강 하나가 문명이 결정적인 축이 되었고 어떤 대륙에서는 강 대신 다른 선택지가 문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조건들이 대륙마다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부터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강이 적지 않습니다. 유량만 보면 세계 최상위권에 드는 강도 있습니다. 콩고강이나 니제르강 같은 강이죠. 이 강들은 엄청난 유량을 자랑하나 하류에 급류와 폭포가 이어지거나 협곡에 갇혀 항해도 농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는 오직 나일강 하나뿐이었죠. 모든 행운을 혼자 차지했다고 할까요? 쓸 수 있는 강이 단 하나였기에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은 나일이라는 족곡인 통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독보적인 단일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풍요롭지만 지독하리만큼 변덕스럽고 위험한 강들을 다스리며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의 강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유역이 넓습니다. 그만큼 농사지을 공간이 막대해 애초부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잠재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만만치 않았죠. 특히 황허와 인더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범람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강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강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시아의 인류는 일찍부터 강력한 조직력과 고도의 치수기술을 발달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줄기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거대 국가들이 탄생했고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는 다핵 문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럽은 또 다릅니다. 유럽에도 쓸만한 강은 있습니다. 라인, 도나우, 센 같은 강은 지역 경제와 도시를 키우는 데 분명히 기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곡창지대를 이룬 포강도 있죠. 문제는 스케일입니다. 유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강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으며 산맥과 분수령이 강의 연결을 자주 끊습니다. 그래서 강은 지역 단위 통합에는 강했지만 대륙 단위 통합이 기둥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강이 수행하지 못한 연결과 통합의 기능은 바다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안선이 길고 바다 접근성이 뛰어나며 내륙에서도 비교적 짧은 거리로 항구에 닿을 수 있는 지형이 많았죠. 유럽인들은 강물 대신 지중해와 북해라는 바닷길을 통해 서로를 연결했고 이는 훗날 유럽이 해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지리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는 모든 조건이 준비된 대륙이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강은 항해의 연속성, 광활한 범람원, 비옥한 토양까지 문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강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프라를 활용할 인류의 정착이 앞으로 유라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이후 근대에 들어서 철도, 증기선 등의 발전이 미시시피강과 맞물리면서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중남미도 미시시피만큼은 아니지만 아마존, 오리노코, 파라나, 마그달레나 같은 좋은 강이 충분했습니다. 이곳에도 수천 년 전 인구 밀집이 일찌감치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문명을 일궜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강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 전통적인 기준으론 한반도의 강들을 이른바 1등급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나일이나 미시시피에 비해 규모도 작고 산지가 많은 탓에 배가 상류 깊숙이 드나들지도 못합니다. 여름철에만 비가 집중되는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수량의 변동폭도 너무 크지요. 그래서 고대 농경 사회 때부터 우리 강은 길들이기 몹시 까다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은 독보적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주요 강들의 발원지가 모두 한국 영토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은 소리 없는 물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거대 댐을 쌓으려는 에티오피아와 하류를 지키려는 이집트가 충돌하고 메콩강 상류를 장악한 중국과 그 여파로 가뭄에 시달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늘 팽팽한 외교적 갈등이 흐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풍요로운 강이라도 물줄기의 출발점이 타국의 손에 쥐어 있다면 그 강은 언제든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성격은 거칠지 몰라도 우리는 국제하천 분쟁이라는 구조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우 드문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큰 대륙의 강들이 가지지 못한 한국강의 숨겨진 강점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 하겠습니다.